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임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펼쳐보시죠. 잔해를 찾았다. 자,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그리고 군이 1시간 만에 그 실패한 위성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자, 어제 새벽 기습적으로 쐈지만 2단 엔진 고장으로 분리에 실패했고요. 군산 앞바다 200km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바로 어제 수거한 그 잔해가 바로 이렇게 생긴 잔해였습니다. 북한에서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실패한 천리마 일형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위성 발사 안 된다는 논리는 날강도적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요. 정찰 위성 머지않아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추가적인 위성 발사도 암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어디로 대피? 어제 오전에 새벽에 출근 시간 그리고 아직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각에 경고음이 울렸죠.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새벽 요란한 경보. 그런데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했지만 일본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지하 대피해라 정확하게 경보했다. 그리고 경보 발송 이유와 대피할 곳까지 짧지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안내 문자를, 경고 문자를 보낸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왕좌왕 그리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어떤 서로 다른 시그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란스럽기만 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도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펼쳐보시죠. 빈 병상 있었다. 자, 표류하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려 100km 떨어진 2시간 넘게 이송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5분 거리에 외상센터가 있었고 이곳까지 가는 시간은 거리는 35km에 불과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119 병원 소통 체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까지 저희가 좀 받았다. 이송 체계 개선을 시급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 알프스 시설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지난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시찰단이 어제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찰이었다는 자평도 나왔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국희 시찰 단장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 직전에 비공개였던 일단 시찰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비공개였던 명단을 어제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네. 건강과 안전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네. 시찰단원 전문가분들께서 엄중한 마음으로 시찰에 임했었는데요. 이 현장 시찰 기간만이라도 네. 아무런 영향 없이 좀 시찰에만 전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비공개. 네, 비공개로 했지만 어제 저희들이 시찰 활동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네. 같이 명단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찰을 위해서 사전에는 비공개였던 걸 어제 이제 말씀을 공개를 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찰단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이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알프스라는 설비와 그리고 오염 처리수를 보관하는 K4 탱크 설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둘러보시니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관련되는 핵심 시설은 다 살펴봤습니다. 네. 꼼꼼히 둘러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대로 현장에서 설치가 되어 있었냐,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는 돼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는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오염수가 나가지 않도록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 수단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 없던가요, 그러면? 네, 도면대로 설치되어 있고 네. 오염수 방류를 긴급 차단할 수 있는 수단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걸 꼼꼼히 다 확인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류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방류와 관련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제대로 설치돼 있다, 수단도 마련돼 있다, 네. 이거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네.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성능이 그야말로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잘 정화할 살펴봐야 수 될 있느냐를 체크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것인데.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장기간 동안 가동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느냐, 설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봐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국내로 복귀해서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된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번 현장 시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고요. 네. 또 요청해 놓은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밀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방류가 시작될 텐데 그 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결과를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속도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IAEA 시찰단 IAEA의 어떤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함께 좀 발을 맞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이미 저희들이 평가해온 과정들은 21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그 일본의 오염수 네. 관련 계획들을 저희들이 쭉 평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대로 네. 저희들 절차와 진행 상황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겠지만 일각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있던데 일단 후쿠시마 시찰단이 직접 시료를 채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시료 분석은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입니다.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시료가 채취가 됐고 객관적으로 분석됐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는 IAEA가 네. IAEA 입회 하에 네. 도쿄전력이 시료를 떴고요. 네. 시료를 뜨는 건 뭐 당연히 도쿄전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IAEA가 다 입회해서 네. 주관해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또 이 시료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서 네. 여러 나라의 교차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실력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네. 교차 분석을 하는데요. IAEA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세 곳, 네. 새 실험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리고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렇게 동일한 시료를 보내서 네. 분석을 한 거고요. 네. 어제 마침 저녁에 네. IAEA가 1차 시료, 총 시료는 세 가지입니다. 네. 1차, 2차, 3차. 저희들이 다 실물을 갖고 있고요. IAEA가 공개한 거는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어제 저녁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괜찮다는 지금 겁니까? 종합적인 결론으로는 모든 실험실에서 관련되어 있는 측정치, 분석치를 확인해 보니까 네. 유의미하게 네. 의미가 있게 추가적으로 핵종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을 1차로 냈고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시료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3차 발표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걱정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시찰단도 이번에 방문을 했을 테고요. 어떻습니까? 가서 느끼셨을 때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네. 가장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착실하게 검토를 해왔고 음. 또 현장까지도 둘러봤고 네.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자료 요구도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네.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평가한 부분을 사실대로 내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괴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류된 어떤 수산물을 먹었을 때 우리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일단은 좀 배제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과학의 기준을 대서 기준에 만족하냐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방류와 관련된 모든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담을 확대하는 것은 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이 괜찮습니다.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찰단 5박 6일 일정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일정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21년 8월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현장 시찰도 다녀왔고 저희들이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정부 간의 네. 질의 답변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네.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평가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할 거고요. 네. 그 결과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단장으로서 부담이나 책임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계속 갖고 그리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좀 도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국희 단장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번 정부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떤 설전이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거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죠. 조선 제1의 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러나 어제 깡패다, 복수의 화신이다, 자극적인 단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우선 김의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말과 함께 네. 동시에 말의 수위가 높아진 부분은 요즘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공통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이 저는 기자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대변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변인이나 아니면 기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을 금방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가짜 뉴스 제조기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 저희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동훈 장관은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좀 놓아주게 되면 이 일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스토킹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좀 한 장관 그냥 좀 놓아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를. 아니 뭐 한동안 한동훈 장관 조용히 지냈잖아요. 뉴스의 인물도 별로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MBC 압수수색으로 다시 뉴스의 인물로 등장했는데 아니, 민주당이 놓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계속 뉴스의 인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관심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MBC 관련된 내용도 보면은 네. 우리 김종희 선배님도 언론사 이제 선배이시기도 한데 인사청문회 자료 아니에요?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인사청문 자료 정확하게는 인사청문 자료죠. 그동안의 언론 취재 상황에서 여기 권 기자님도 계시지만 인사청문 자료는 언론사에서 모두 다 공개됐다고 보고 다 보도를 했던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봤을 때 이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해요. 제가 이 MBC 압수수색한 걸 보고 기자들과 쭉 만났단 말이에요.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야, 이 말도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 장관 개인의 그 보호를 위해서 이 권력을 이렇게 써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현장의 기자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를 저는 들어봤단 말이죠. 그게 현장의 민심인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과잉 수사, 표적 수사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요, 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탄압을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법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건이 발부된 것은 원래 그 미성년자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뭐 신원, 이 한동훈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그 다음에 뭐 15년 전 거래까지 다 네. 포함돼서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MBC 기자에게 넘어갔고 네. 그 MBC 기자의 그 자료가 또 민주당 인사에게 넘어갔고 맞습니다. 그것이 다시 김민석 부의원에게 넘어가서 김민석 부의원이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떠돌아다니냐면서 고발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모든 과정 자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것, 그리고 이 자료가 흘러다니다가 김민석 의원의 손까지 간 것들이 다 한동훈 의원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 아닙니까? 본인이 피해자고 열린공감TV인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집까지 찾아와서 그 카메라를 들고 들여서 아무도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없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 있는 자료 뭐 온 배달 온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피해자한테 그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피해자들한테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네. 저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도 저 사람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피해자고 피해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쪽 반론을 좀 재개해야 네.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권력기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사생활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있어서의 어떤 공개성이라고 할까요? 취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TV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장관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집 앞에 가서 딱 버치기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 집안 다 털고 가족 다 털고
그 공인이란 이름 하에서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기서 또 배제가 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무슨 피해자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의 권력을 누리는 권력의 핵심 실세로서 보이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의 법적인 조항 하나를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과잉 수사해서 표적 수사해서 수사로 들어간 것이죠. 언론을 길들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인사청문 자료라는 게 사실 뭐 언론에 공개되긴 하는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가리고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검증 차원에서 언론이 보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르게 지적되고 있는 게 권세진 기자님. 일단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발생을 시켰다. 16년 전에 부동산 거래했던 그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피해를 입혔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예, 맞습니다. 이 청문회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뭐 뻗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한 사실이 이제 나왔잖아요. 뭐 젊은 나이에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파헤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16년 전에 이분에게 아파트를 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괴롭혔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과 사실 가족까지 털리는 거 여태까지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해왔었고요.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일반인 피해자, 그것도 16년 전에 부동산 거래를 했던 그 사람의 주소와 이름과 뭐 지금 어디에 사든 뭐 외국에 살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약간 괴롭히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주관적이긴 한데 사실 이 유튜브를 하시던 분들도 언론이라고는 하는데 약간의 좀 뭐 논쟁이 있었던 그런 뭐 스토킹으로 좀 문제가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지 뭐 했다고는 안 하지만 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물론 기자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과잉 취재 뭐 이런 것을 했다. 사실 이게 과잉 수사,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 무죄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민주당 이제 분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어떤 설전 그리고 어떤 논란들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찬 총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김의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업계를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까지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언론 탄압의 오명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게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의 사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충성하는 사람은 국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근데 이번에 그 압수수색은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BC 보도국의 임 기자 책상을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보도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보도국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네요. 항의 방문까지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저도 평생 기자를 했지만 네. 저도 편집국장 할 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재를 빙자해서 네. 취재원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거는 폭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저건 제가 보기에는 취재를 빙자한 괴롭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저 네. 기자들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16년 전에 그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그다음에 집까지 찾아가서 저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의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막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저거는 미필적인 어떤 괴롭힘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중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2017년에요. 그 12월 달에 네. 김장겸 사장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MBC에. 그때 MBC 기자들이 그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을 안내해서 사장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장실 다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세요. 그 한겨레 신문 사설 보고 저는 정말 놀랐는데 아니 그 몇 년 전에는 채널 A에 대해서 네네. 불법 취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반대 사설을 똑같은 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MBC에 가서 경찰청에 찾아가는 저 민주당의 행위도 극히 정치적인 것이고 네. 더구나 이제 이번에 본인들의 어떤 그 김남국 사건이라든가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MBC 그 기자 임모 기자가 그 유명한 사건 보도한 기자 아니에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딱 봤을 때 타겟팅한 거죠. 뭐 손바닥으로 뭘 하늘을 가립니까? 그 기자 타겟팅하고 MBC 이거 길들여야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죠. 그 권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권력의 실세란 말이에요.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관련 언론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뉴스 보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비판 견제를 감시했던 기자와 그 언론사에 대해서 이건 우리 정권에게 이 칼을 들이대네? 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딱 보고 아는 법원의 것이죠. 압수수색 영장 선배님도 언론사에 쓰면서 이거 안 보입니까? 그거 다 보이는 걸 안 가지고. 보이는데 강래구 씨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기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딱 찍어서 한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본 것이죠. 인사청문 자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언론의 취재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과도한 권력의 남용 자체가 앞으로 저는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요. 청와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실시됐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실시됐고 검찰 자체에 대해서도 실시됐고 우리나라 각 기관 중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사는 예외입니까? 왜 예외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MBC의 지금 사장이거나 MBC의 보도국장이면 그 기자를 불러다 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먼저 만들겠어요. 야, 너 이런 자료를 어디다 유출한 거냐? 라고 문제를 삼겠어요. 지금 MBC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막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그 수사관들을 사장실까지 인도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언론 자유를 앞세운
그런 자기들의 어떤 권한 보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도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좀 함께 보시죠. 채널A 사건과 지금 이번에 MBC 사건을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둘 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지금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크크크크라고 했는데 저 웃음의 의미가 아마 지금 김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로남불, 이율 배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세진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같은 언론사가 3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채널A 뭐 압수수색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언론사는 왜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고 지금 이 MBC는 왜 당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이 사설 압수수색을 자초했다. 이 얘기는 솔직히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사설을 써놓고 이제 와서는 도를 넘은 것이다. 똑같은 언론사 압수수색. 물론 뭐 사안이 똑같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냐 해서 이 김경률 회계사는 뭐 조국 국서도 했었고 네. 신장동 저격수로도 잘 알려진 이분이 SNS를 통해서 정확하게 딱 양쪽으로 놓고 이제 웃음을 뭐 좀 조롱하는 웃음이겠죠. 이렇게 네.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언론 탄압이다, 과잉 수사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을 한번 돌아봐라, 내부를 한번 돌아봐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반박했는데요.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A에 관해서는 공직자가 특정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작했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언론 기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공간의 자료를 취재해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는 그 성격과 질이 확연히 틀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양금 의원님, 일단 채널A 사건은 일단 무혐의가 낮고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저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뭐 지금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각자의 어떤 정치적 그 견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고 그것이 기자들이 취재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에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사람 자체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네. 그 다른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인, 뭐 일반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무소속의 의원, 구의원의 손에도 들어가서 이것들이 굉장히 떠돌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주변의 일반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관련되어진 심층 보도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더 나가서 일반인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혹시 나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봉투 의혹 소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송 전 대표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다라는 정황을 보도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의 한 몸처럼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송영길과 박 보좌관의 한 몸처럼 이렇게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윤관석 의원이 박모 보좌관에게 돈봉투를 20개를 제작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전반을 보고했다. 사실 보좌관과 의원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상식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보좌관과 의원과의 관계에서 이런 돈봉투를 제작하고 만들어주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왜냐하면 저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보좌관 혼자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저희 의원실의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기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치 자금에 관한 것도 제가 사실 다 모르거든요. 인지를 못하니까 상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그 본인의 의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서 알아서 돈봉투 만드는 돈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도 알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건 정말로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박모 보좌관이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까? 지금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건데 그러니까 박모 보좌관 윤관석 의원이 박모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이 그럼 박모 보좌관이 윤관석 의원의 보좌관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모 보좌관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자금의 출처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박모 보좌관이 그러면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돈도 만들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전달돼서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박모 보좌관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박모 보좌관이 지시한 내용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걸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났느냐 하면 그 스폰서 돈을 준 사람이 그 돈을 그 박모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 그 전달되는 것은 왜 그 사람에게 전달했는가를 얘기를 할 때 송영길 대표에게 반드시 보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언론에 그동안에는 그러면 강내구 전 감사 이정근 감사가 실제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러면 박모 보좌관이 등장한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의 출처가 정확해서 그 사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걸 보면 박모 보좌관이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지시하고 보고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강내구 전 감사는 빠지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아니요. 그러면? 박모 보좌관이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요. 윤관석 의원이랑 그다음에 그 강내구 시와 관련되어지는 분들이 사실은 기획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폰서를 특정 지었고 그 스폰서가 돈을 줄 때에 그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모 보좌관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상태에서 송 전 대표가 과연 몰랐을 것이냐. 일단 송 전 대표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맥락이 안 서서 그 보좌관의 유상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될지는 제가 몰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의 분신이니까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전화를 해서 보고까지 할 정도면 그 위상관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무부총장이 의원의 보좌관한테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송영길 대표한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가 송영길 대표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잠깐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요 3시 팀을 설마 쳐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이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자, 그리고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기획한 인물로 윤관석 의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계 좌장 윤관석 의원, 경선 기간 송영길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기획하고 총괄한 인물인데요. 매주 수요일 조찬과 차담회를 했다, 주재했다, 의원들 모임을 주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획회의, 이것은 바로 현금 살포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기획회의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경쟁 캠프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돈봉투를 뿌려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권선희 기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이제 항상 모여 그 캠프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찾아 의원 모임이라는 걸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캠프 이게 경선을 위한 걸 했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이 통화에서 나온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측의 그 캠프 모임의 그 인사들, 방금까지 나온 강래구 전 감사, 그리고 뭐 이정근 전 부총장, 이런 사람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송영길 의원이 그때는 저기였죠, 국회 외통위원장이었죠. 본청에 이제 큰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이 됐으면 또 회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회관에서 돈봉투를 돌린 걸로 지금 뭐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뭐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적이 이제 드러나겠죠. 출입 기록이 다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제 만들어서 회관으로 갔구나, 이 동선이 나올 겁니다. 그걸로 이제 정확하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 통화 내용이라든가 증언들이 이제 주요 그 여태까지의 증거들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누가 받았는지를 이제 정확히 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까지 온 거죠 지금. 근데 저는 좀 지금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기획회의에서 현금 살포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양금 의원도 잘 알겠지만 국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날 회의한 거 그날 그 한 5분 있다가 언론 보도 다 돼요. 아니 모든 회의가 그렇게 모든 회의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좌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 사람들 다 있고 의원들이 그냥 한두 명이니까 기획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이게 기획회의에서 그런 현금 살포를 공식 석상에서 그러면 결정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사 내용 제목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저는 국회 지금 제가 3년 차인데 수많은 회의 하잖아요. 이 조그만 회의든 작은 회의든 다 하면 한 10분 있다가 언론 보도가 다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기획회의라는 게 우리가 매주 그 지도부 회의, 뭐 최고위 회의, 이런 회의랑은 좀 차원이 다른 회의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회의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서너 명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뭔가 모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기획회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위가 1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보좌관도 오고 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통위 시열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 공식적인 의제로 삼았다?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국회에 제가 3년 지금 지내보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국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일어난 것 중에 비공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10분이 지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개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밀리에 모였는 이 비밀 결사 소집 같은 겁니다. 사실은 말은 회의라고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송영길 대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유한 내용을 할 때는 보좌관이 배석하지 않습니다. 의원들만 앉아서 딱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리고 거기 외통위
소회의실 안에 다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마 바깥에 전원 보좌관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회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 공개된 회의, 그리고 비공개로 넘어가서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하는 회의, 그런 회의도 충분히 많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회의 중에서 그렇지 않은 회의들도 꽤나 많습니다. 출입하다 보면은 뭐 일일이 다 못 챙기는 회의들도 있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다 5분 있다가 뭐 보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숫자가 기획회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될 텐데 10명 이상의 그 비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회의에 과연 그거 어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인물들이 거예요. 있었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고 몇 명이나 모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 보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이달 12일에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이성만 의원과 함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그걸 좀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모든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전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박성준 의원도 이거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친전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보내줬고요. 저는 이제 그 체포영장 관련해서 볼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네. 증거 인멸과 이제 도주 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준인데 지금 모든 의원들의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체포영장 발부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또 질문도 의원들 사이에 분명히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일단 썩 그렇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행사에 참석했더라고요. 김정희 의원이 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다는데 춤은 안 췄다라고 또 이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첫째는 이제 윤석만 의원이 보냈다는 이 문건도 보면요. 윤관석 의원이. 윤관석 의원이 보낸 이 편지도 보면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없어요. 다 호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돈 봉투를 받아서 돌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죠. 본인이 녹취한 것들이 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부실 수사, 뭐 청탁 수사, 뭐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명에 불구하고 또 하나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하신 분 아니에요. 탈당을 하셨는데 당원 뒤풀이 행사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정신에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최후의 만찬인 건지 아니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나는 뭐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확실한 뭐가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 수많은 당원들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까지 불렀을까?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목소리 확인하시죠. 우리의 검찰은 이미 정상적인 검찰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 기획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공공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행사에서 음주 가물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당우사하겠다며 탈당한 민주당 행사에서 음주 가물을 즐겼다니 스스로 위장 탈당을 인정한 셈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 의원이 연출한 대국민 기만극의 공범입니다. 권세진 기자님은 이 두 사람의 두 무소속 의원의 행동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죄송합니다. 그 위장 탈당이라고 이제 지적을 당한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조금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분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기는 어려운데 이 두 분은 특히나 이제 위장
해서 이제 내년 또 총선이잖아요. 네. 그때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는 뭐 200 몇십 명이 다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기대감이 약간 정치권에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굳이 이 민주당 여성 뭐 이제 그 행사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갔다는 거 이것은 나는 어차피 여기서 또 출마를 할 것이고 계속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뭐 위원들 당원들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갈 이유가 없고 또 사실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려면 무소속이든 뭐든 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노래 부르려면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이제 근데 또 이분들 말하는 것도 아까도 계속 기획수사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획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어떻게 좀 좋은 인상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왜 돈봉투와 관련되는 기획회의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후보가 돈 살포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기획했다라는 말씀을 한 분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자백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전혀 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당 관련한 행사에 가서 노래하고 음주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감아보면 김남국 의원도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탈당.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탈당, 계속 탈당이라고 하는 임시 정류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복당.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부분을 저는 야당인 민주당께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쟁 캠프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걸 뭐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살포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쟁 캠프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번 이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졌던 이 일도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걸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좀 체포가 되는 것, 자신의 신변이 구속되는 것 이것은 적어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이 국회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모습 보시죠. 오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잠적 17일 만에 출근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출근했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출근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리특위에서 이게 조사를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위원장께서 만약에 와서 소명하지 않으면 아마 징계가 더 세질 것이라고 하는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본인이 출근을 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쪽에다가 거래 내용 명세서를 다 받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아마 본인이 설명할 자료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윤리특위에 가기 전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떤 작업으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관련해서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 코인 업체로부터 뭐 협찬을 받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명을 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본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의 이 코인 관련 특위에서 네. 일어났던 김성원 특위위원장의 말을 가지고 아마 고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코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 클레이 스왑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클레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 사업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 코인과 코인을 맞바꾸기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 상에 있어서 금융거래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 말은 디파이를 이용해서 이 돈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돈의 거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게 그 자금 세탁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소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김성원 의원의 목소리와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을 따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17일 만에 국회로 출근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거취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권세진 기자님, 저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김 의원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변명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라든가 뭐 고소하겠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좀 백업을 해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까 양금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국회에서 좀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게 업비트를 통해서 뭐 자금 세탁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서 나간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좀 안 좋게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금 세탁했다 안 했다라고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공격은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거 밝혀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 다시 좀 시작해서 뭐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수현 수석이라든가 이제 박용준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정치적 판단과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사법적 판단은 이제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전반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의 파고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질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그럼 국회의원이 현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과정과 조사에 대해서 응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그 징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 처벌의 수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소명이 됐다고 하면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은 국민의 질타가 있는 반면에 정치적 공격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무슨 대선 경선 자금에 쓰였다든가 무슨 대선 자금에 쓰여서 그리고 김남국이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선거라든가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 부패한 정당으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또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정말 자금 세탁을 했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클레이 수압이 됐든 뭐 디파이,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 내용. 그렇지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자금 세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공격의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뭐라고 하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법적 조치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의원 신분이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아니. 일단 김남국 의원, 아니 뭐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갑자기 나타난 것은 17일 만에 나타난 것은 언론의 압력, 그 여론의 압력이 제일 큰 이유였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갈 때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받아갔다고 거래소에서 그랬죠. 자료를 받아갔다는데 그 17일 동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런 증거 알리바이들을 찾았다면 당장 기자회견 했겠죠. 기자회견하면서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 그다음에 어떤 주장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증거 이겁니다. 이렇게 내놨을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해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찾아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사퇴를 하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퇴하겠습니까? 굉장히 닮은 꼴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직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받으시면 어때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안 하시죠. 김남국 의원한테 당신 말이야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좌절감을 주고 의원들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켰으니 의원직 사퇴하세요. 당에서까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사퇴 안 할 겁니다. 결국은 뭐 두 분 다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고 네. 닮은 꼴이시는데 글쎄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인해서 친명계와 지금 비명계 서로 다른 의견들 부딪히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쪼개지고 있는데 어제 청년 당원 512명이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을 제공한 현직 의원은 바로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사태가 개투자 갈등 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 언론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지금 그러니까 친명을 뭐 어떻게 해서 앞서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소개 의원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제가 안 오면 기자회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양금 의원님 예. 하필이면 왜 공교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요, 전혀 공교로운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인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인 아닌 분들이 소통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는 네.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 어떤 기자회견을 할 건지 제가 묻습니다.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저와 의견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해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선을 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뭐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친명계하고 비명계는 굉장히 입장이 선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 있는 의원들은 안민석 의원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되더라도 뭐 국회에 출근하는 거를 갖다가 뭐 한 달 정지하는 30일인가요? 그 정지하는 부분까지가 아마 적당하지 않느냐고 미리 지금 그걸 판을 이제 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비명계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당이 살기 위해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갖고 본인의 어떤 무죄를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김남국 의원 모두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민영배 의원의 어떤 저러한 설명이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참 수박 먹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충, 수박을 눈앞에 두고 이걸 차마 먹지 못하는 그 고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수박 먹는 게 무슨 죄인가요? 1년 전에 한번 맛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다가 욕 직살나게 먹었죠. 네가 수박을 조롱, 이 수박이 왜 수박을 조롱하냐. 극렬한 지지 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잘 소화해야 할 문제다. 저도 왕수박이라고 비난편이 맞습니다.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아니요, 동족상잔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즘 마트 가보면 수박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수박들이 있는데 애꿎은 수박만 또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아니 뭐 수박 맛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규백 의원이 고창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님들에게 수박을 이제 선물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고창에 있는 그 농민들이 수박을 홍보할 기회를 잃었고 그게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박 얘기까지 잠깐 다뤄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